그런데 옷을 벗어라. 왜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저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래? 우리 김용태 대전교구 신부님도 왜 자꾸 자기 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자꾸 옷을 벗으래. 옷을 벗으면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라는 건지 뭔지. 그래갖고 인신 공격을 인격 모독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미성숙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삼 대장님입니다. 지금 아마 89세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1937년 2월 10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9년 육군사관학교 15기 졸업하고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현역 대위 시절에 1967년에 동료들, 이가 아주 정말로 북파 활동,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요 남한에 내려와갖고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뭐 공작원들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이진삼 대위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게 북한 놈들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구나. 그래갖고 요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3명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비밀리에 HID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북파 공작원을 만들어갖고 북을 넘어갔어요. 비밀리에. 뭐 다른 데 보고도 잘 안 하고 상관 하나에게만 하고. 그래갖고 조선인민군 33명을 수류탄을 던지고 사살을 해갖고 내려옵니다. 대위 때 특히 특전사 참모장 재직 당시 한국의 군사 무술, 특공 무술을 고안한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별 4개를 달죠. 이분은 이진삼 대장님은 운전병, 자기가 대대장인가 있을 때 비탈길에서 운전병이 빗길인지 뭐 잘못해갖고 옆에 상병인가 죽어요. 그리고 운전병은 그래도 살아요. 군법에 1년 6개월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근데 이 이진삼 대장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이진삼 부대 장교가 휴가 나갔는데 자기 친구가 막 4명한테 술집에서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이 장교가 친구가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4명을 때려 눕혔어요. 민간인을. 이거는 군법에 넘어갈 일이죠. 근데 이 이진삼 장군은 아니다. 친구가 맞는데 가만히 쳐다볼 인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군법에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장군이에요. 책임을 지는. 그리고 이분은 사단장 때도 사병하고 같이 구보를 한 분이에요. 사단. 내가 책임지겠다. 내 부하들을.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겨주신 댓글엔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여의도에 모인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어떤 폭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의사당으로 들어갔고 본청 앞에서는 시민들과 계엄군들이 몸싸움을 하였지만 소극적인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1987년 6월 10일 항쟁 당시 저는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방학하는 날 본당 시무님에게 방학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수원 북수동 성당에서 출발하는 시위대에 저는 합류를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수원 역전까지 밤이 깊도록 거리를 달리며 외쳤던 구호는 호언철폐, 독재 타도였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맨 뒤에서 시위를 참가하다가 어느새 맨 앞줄에 서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수원역 광장에 도착하니까 어느새 무장한 경찰들과 최루탄 발사하는 장갑차들이 도로를 수원이 삼거리에 수원 역전이 그래서 세류동에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수원 농업대학 농대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수원 남문에서 가는 그 큰 길 경광장에 딱 시위대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0,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이 갑자기 최루탄을 기관총 쏴대듯이
광장 한가운데 모인 우리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매운 체류가스에 정신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탄 쏘는 소리가 기관총 쏘는 소리 같아요. 눈물, 콧물 쏟아 역전 뒷골목으로 도망을 치니 거기 역전 뒤에 사창가가 있는데 사창가 앞에 어느새 아가씨들이 세숫다에 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그 순간 그분들 그 따뜻한 세숫대와 수건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6월의 함성은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군사 독재는 물러갔고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고 경제도 겪었지만 발전을 거듭해서 대한민국은 1995년 선진국 반열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2021년 UN 무역개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세월은 흘러 거의 40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밤 10시 반에 느닷없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저는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위에 그때 피가 끓을 때였어요. 1984년, 85년, 86년, 87년 피가 끓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위 때는 4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체류탄도 없고 탱크도 착검을 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저는 착검한 군인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 제 시기가 가장 예민한 시기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시국 특강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러한 탱크, 아주대학 앞에 있는 탱크도 봤고 착검한 군인들도 봤고 저 역시도 제가 기숙사 생활 안 하고 일반 대학에 갔으면 저도 벌써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청바지, 청재킷에 방독면을 쓴 채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던 백골단도 없었습니다. 시민들 손에 화염병과 대학생들 손에 화염병과 보도 블록을 깬 돌도 없었고 손에 응원봉을 들고 평화로운 축제 같은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시위, 데모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힘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역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진압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모였을 때 밀어대는 시민들, 막아내는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1984년도였으면 벌써 곤봉으로 머리에 내리치고 머리통 깨진 학생들, 젊은이들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아예 이번 군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진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군인들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4월 4일 비상계엄 선포한 지 딱 123일, 122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123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 12월 3일 1, 2, 3이잖아요. 그런데 딱 123일이 지난 오늘 지귀연 판사는 시간으로도 계산하는데 그래서 123일째 되는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수십만, 수백만, 총 시인을 합치면 1천만 명도 넘었을 엄청난
시민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는데도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국정 혼란을 막았습니다. 국민도 위대했고 경찰도 위대했고 군인도 위대했습니다. 서부지방 법원 난입소동이 있어 옥에 튀긴 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위대를 눈여겨본 저에게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주순례 한 14, 15번 중동 여러 번 갔다 왔죠. 그들의 시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표현하고 이러한 모습들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성숙한 민족이고 성숙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저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양쪽 다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사제인 내가 입을 다물면 비굴한 인간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역사의 배반자가 될 것 같아 시국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정치 이야기는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정치스러운 말을 이제까지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반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거다. 댓글이 5,000개가 달렸어요. 5,000개. 아마 대한민국에서 댓글 제일 많이 달리는 거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냥 뉴스로 끝나지, 저는 끝나고 나면 댓글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것이다. 신부는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부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신부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니, 등불이 바가지를 덮어놓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등불이고 신부고 사제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비극, 비상계엄은요, 여러분들 오늘 주교님을 만났는데 정말 기도 안 찬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수도자들이 한 150명, 170명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정말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있는데 우리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된 뉴스를 알고 아프리카 신부님들이 잠비아에서, 모잠비크에서, 짐바브에에서 선교 나간 신부님들한테 한국 괜찮으냐고, 한국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국에 귀국할 수 있느냐고 우리 신부님들한테 걱정하는 안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우러 갔는데, 그리고 민주화가 안 된 나라, 지금 전체가 거의 독재인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걱정하는 안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교님은 국제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국제회의에 주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대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주교님들이 한국 괜찮으냐고 그렇게, 이게 비상계엄의 비극이에요. 비상계엄이라는 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러는 대통령의 그 입을 볼 때,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에서는 정말로 신부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벽을 때리고 싶어요. 벽을 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상계엄령과 선포와 술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술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술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은요, 5,200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늘 술 속에서 쩔어 있다라는. 그리고 뭐 댓글에 태극기 댓글에 황신부님이라고도 안 그러죠. 야, 너 대통령님께서 술 마시는 거 봤냐고. 봤어요. 아주 모든 방송에 술 마시는 게 나와요. 왜 그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요. 한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임기 동안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중, 그러니까 저기 건배를 할 때도 포도 주스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 주스. 그만큼 대통령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무속, 이게 무속 논란이 왕자를 3번을 새기고 나왔어요. 왕자를. 이게 말이야 발이야, 그런 말이 있죠. 왕자를 3번을 회의할 때, 토론할 때 이걸 새기고 나온, 이게 참, 이게 용인이 되는 이 우리 사회가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요. 그 와중에도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된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한민국 경제의 비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 다음 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한다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하고 교역을 하고 싶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올 수도 된 거, 올 수도.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런 거를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옆에 조언도 듣지 않았던 거죠. 지금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4개월 동안 나라가 올스톱돼 있었던 거예요. 얼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얼음. 지금 제가 이거 가자. 이게 빨리 가기도 바쁜 이 시대에 4개월 동안 얼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의 댓글 만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옷을 벗어라. 왜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저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래? 우리 김용태 대전교구 신부님도 왜 자꾸 자기 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자꾸 옷을 벗으래. 옷을 벗으면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려는 건지 뭔지. 그래갖고 인신 공격을 인격 모독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미성숙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70년 공든탑이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이거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굉장한 국가적인 에너지, 힘이 필요할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일으켜 왔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여수 반란 사건 때 계엄령 있었죠. 6.25 전쟁 때 계엄이 있었죠. 1970년 유신 헌법할 때 계엄령 있었죠.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계엄령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1980년 광주 때 계엄령 일어났었죠. 그 모든 걸 뚫고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끌고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한 사람, 약자들,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으로 내몰리는 거죠. 비상계엄령보다 더 시급한 AI, 인공지능 시대 1, 2를 또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을 거리는요,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IT로, 김대중 시절 때 IT로 IMF를 극복하고 IT로 2020년까지 우리가 선진국, 21년에 선진국으로 들어선 거예요. 지금 이 AI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시 중진국으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역량을 집중해갖고 이게 여러분들 AI가 AI를 위해서는요, 대학 편제도 다 바꿔야 돼요. 중고등학교 편제도 다 바꿔야 돼요. 국가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인재를 양성하는 대로 국가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내 얘기 나오겠지만은 의료
인재를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의료개혁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어요. 지금 다시 원상태로 들어갔잖아요. 나라를 2년 동안 병원을 올스톱 시켜놓고 의대도 올스톱 시켜놓고 이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이런 교육이라는 건 100년 동안 연구하고 고뇌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루아침에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 게 다시 3,024명인가로 다시 돌아갔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2년 반 동안 많이 벌어진 거예요. 연금 개혁, 이 연금 우리나라 개혁해야 돼요. 이것도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빌딩 세워야 되는 연금 개혁. 이것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노동 개혁은 뒷걸음질 지금 치고 있고.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의 지금 불행은 뭐로부터 시작됐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판으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해요. 국정,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어야 돼요. 자, 이 듣는 얘기를 좀 할게요. 솔로몬이, 하느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너 뭐를 원하냐? 황금을 원하냐? 권력을 원하느냐? 재능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도자는요, 들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거나 서로 뭘 하면 55분은 대통령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거를 자기 고문들이나 수석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 합니까? 대통령이 전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사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피청구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서, 저 사람은 듣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코 이러한 술 먹고 말하고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구판. 이제 김건희 씨 문제가, 저는 이제 오늘 4월 4일입니다. 저는 아마 거의 김건희 씨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안 해도 검찰이 또 언론이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속에 관련된 사람,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의, 또 대통령 부인 포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이렇게 뉴스 보면은,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이게 헌법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이 헌법이 무너지면은요, 약속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기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술판, 구판, 개판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았죠.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기존의 언론들은 아마 역할을 많이 빼앗길 거예요. 조중동 이 언론들, 또 친여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권력에 빌붙는 언론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기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의를 말하는 언론, 진리를 말하는 언론만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탄핵 인용도 그 진리를 말하는 유튜버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임금과 윤석열, 요 임금은 한번 시차를 나갔는데 당신 무슨 노래를 그렇게 격양가, 무슨 노래를 이렇게 부르냐?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밭에 나가고 하고, 내가 저녁에 나 너무 좋아갖고 잠자고 뭐 근심 걱정 없고 때 따라 철 따라 농사 수확량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 임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임금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게 내가 참 임금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저 온통 4개월 동안 온 나라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온 나라가 4개월 동안 이랬잖아요. 선조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가고 이승만 국민들 버리고 한강철교 폭파하고 자기만 빠져나가고.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 빨갱이는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빨갱이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임금, 순조, 선조, 이승만, 빨갱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술판, 국판, 개판, 끝판으로 강의를 맺으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끝판으로 강의를 끝내고 싶었는데 그래야만 했었는데 무려 한 달이나 더 늦게 오늘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빛내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도 우리 생태마을에 88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다 무시하고 나 혼자 잘난 척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아랫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가로채어 마치 자기 업적인 양 떠들어대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봉사해서 행복했다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봉사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사람, 자기 쪽 사람만 챙겼지 언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게 뭐가 행복해요? 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처단한다. 이게 계엄령 포고 때 내가 오죽하면 외우겠어요. 이 원고도 안 보고 종북. 여러분들 지금 북한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 독재,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한을 종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에 종북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어요? 반국가 세력이. 여러분들 지금 탄핵할 때 65%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대통령 될 자격이 이미 사라진 거죠. 일거에 처단한다. 제가 여러 가지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언어 안에요.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어. 일거. 한순간에 처단하겠다. 한순간에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들 자격이 없죠. 더욱이 지도자 스스로 잘못을 해놓고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국무위원과 장군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대통령 지도자를 만나 매일 법정에 서게 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드나들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인데도 스스로 내 책임이다 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각 부대에는 대통령 사진을 내려서 불태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군인들 마음을 10분, 100분 이해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인인데 국민을 총을 들고 협박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대통령을 누가 주군으로,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미루고 국정원 차장에게 미루는 모습을 볼 때 괴로워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삼 대장님입니다. 지금 아마 89세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1937년 2월 10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9년 육군사관학교 15기 졸업하고 군생활을 시작했어요. 현역 대위 시절에 1967년에 동료들, 이가 아주 정말로 북파 활동,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요 남한에 내려와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공작원들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이진삼 대위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게 북한 놈들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구나. 그래갖고 요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3명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비밀리에 HID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북파 공작원을 만들어 갖고 북을 넘어갔어요. 비밀리에. 뭐 다른 데 보고도 잘 안 하고 상관 하나에게만 하고, 그래갖고 조선인민군 33명을 수류탄을 던지고 사살을 해갖고 내려옵니다. 대위 때 특히 특전사 참모장 재직 당시 한국의 군사 무술, 특공 무술을 고안한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별 4개를 달죠. 이분은 이진삼 대장님은 운전병, 자기가 대대장인가 있을 때 비탈길에서 운전병이 빗길인지 뭐 잘못해갖고 옆에 상병인가 죽어요. 그리고 운전병은 그래도 살아요. 군법에 1년 6개월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근데 이 이진삼 대장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비탈길에 3개월 훈련받고 이 운전을 하는데 우리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저 운전병 책임이냐. 저 운전병도 집안의 소중한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감옥에 안 보냅니다. 또 장교 이진삼 부대 장교가 휴가 나갔는데 자기 친구가 막 4명한테 술집에서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이 장교가 친구가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4명을 때려 눕혔어요. 민간인을. 이거는 군법에 넘어갈 일이죠. 근데 이 이진삼 장군은 아니다. 친구가 맞는데 가만히 쳐다볼 인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군법에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장군이에요. 책임을 지는. 그리고 이분은 사단장 때도 사병하고 같이 구보를 한 분이에요. 사단. 내가 책임지겠다. 내 부하들을.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부하들 책임지겠다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모든 죄를 나한테 물으라고, 안 그러고 말을 유도해내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듣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결국은 이진삼 대장님은 땅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간청한 결과 결국 땅굴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전으로만 돌은 나중에 참모총장이 되기도 하죠. 이 부하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유명한 이진삼,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진삼, 사람이 살아가면서 논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삼 대장을 보면서 왜 윤석열 씨가 오버랩이 되면서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술판, 구판, 개판, 끝으로 끝판에 대해 끝맺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원칙, 질서, 헌법 지켜지는 나라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물 숫자에다 갈 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역류하고 아주 대통령 하나에게만 적용. 정말로 이런 원칙, 법이 적용되는, 어느 누구 모든 국민에게 똑같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나라 질서가 바로 설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내란학과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똑똑한 이 친구들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법제도도 이제 그만 일제잔재를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법 적용도 지금 일제 검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용어도 여러분들 이번에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식 법 용어입니다. 온전한 우리말, 한글말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제 저 역시 제 본업으로 돌아와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 환경 이야기, 농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삶 이야기를 더 많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저에게 용기를 주신 많은 우리 다볼교우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 가자티 참 좋아합니다. 가자! 예수님이 다음 말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가자! 항상 우리한테 떠나라 그랬어요. 그동안 4개월 동안 온 국민이 웅크리고 있었다면 이제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볼교우들 가자! 갑시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난 10일 동안 하동, 산청, 의성을 비롯해서 경상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재민들의 고통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생태 마을보다 무려 45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잠비아는 1,000만 평입니다. 넓이가 여의도 10배,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450배 정도의 양이 불이 탄 거죠. 4억 5천만 평이 불에 탔습니다. 서울이 6억 평이니 서울의 3분의 2가 불에 탔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강진이 일어나갖고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얀마 강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구가 평화롭지 못해갖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환경 강의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2024년 작년부터 지구 환경이 우리가 티핑 포인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넘어섰습니다. 지구 환경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보일링, 글로벌 보일링, 보일러다 이거 이제 막 보일러가 막 끓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 기각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정말 미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래 세계가 뭐가 펼쳐질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대통령이 느닷없이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포용 내용이 굉장히 긴데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국정이 마비됐어요. 외교는 올스톱되고 경제는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은 한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피가 말랐습니다. 12월 3일 이전과 12월 3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한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헌정 질서를 짓밟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원칙이 깨지면은 국가 헌법기관의 존경심도 없어지고 검찰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또 국무위원회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개판인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또 부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날 2번 결정했습니다.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국무위원은 국민의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 국민의 삶은
2024년 12월 3일부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1,450원으로 올라 수출업에 고생을 하고 공장도 하나둘 문 닫고 상가들도 하나둘 문 닫고 임대라는 그 가게 문마다 붙어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청년 실업자가 길거리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이것도 대통령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게 정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국가적 재난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서부 지방법원에 난입해서 재판소를 부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정말 괴물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물론 잠입 감천이야 있을 겁니다. 우리도 북한으로 보내니까 온 나라의 간첩이 이들 말하는 대로 들끓었다면 잡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선동을 했으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간첩 아닙니다. 저는 종북도 아닙니다. 빨갱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강의의 댓글에 빨갱이라고, 북한 가서 살으라고 수도 없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갈라치기 한 장본인이 바로 지금 정지지만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에 남한을 갖다 바칠 것이라고 선동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쳤습니까? 북한과 긴장관계를 조성한 대통령들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 전부 다 긴장관계가 형성될 때가 이 세 대통령입니다. 빨갱이 북한은 그저 이들의 통치, 정권을 잡는 데 도구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나중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 숨쉬기도 힘든 나라예요. 자기 호흡하기도 힘든 나라예요. 어디다 지령을 내려다 보냅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토요일, 주일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안국동으로 쏟아져 나와 서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째 거의 초과 근무를 20시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척결, 폐악질, 이 단어를 쓰는 것도 참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래 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상대로 경찰과 군인을 동원했습니까?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을 척결하겠다고 겁을 주고 을러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온한 화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에 처단한다고, 척결한다고 겁박을 했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5,200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25%, 30%니까 한 1,500만 명, 2천만 명을 상대로 발표를 한 거죠. 국민만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헌법적 요건을 갖추어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피바다가 될 거예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나라의 운명이 보이질 않는 모양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역시 나라 운명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핑계대고 시간 끌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57%, 연장 38%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 대통령 탄핵 찬성이 70%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헌법재판소와 국무위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큰 법입니다. 왜 국민이 법관이라고 장관이라고 존중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라는데 피바람이 몰아칠 기세를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끝판을 봐야 하는데 온 국민을 고문으로 몰아넣으니 어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직이 기각되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면 그건 역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선택입니다. 인용이 되어 새로운 지도자를 맡는 건 역시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이제 꽃피는 4월이 시작됩니다. 꽃 구경도 가고 생명이 소생하는 봄 기운도 만끽해야 하는데 아자량이가 피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연일 길거리 광장에서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국민을 보면 슬프고 슬픕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길 기도해 봅니다. 대구역 대합실의 낡은 벤치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78살 이정자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는 자판기에서 뽑은 연한 믹스커피를 들고 기차가 플랫폼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순간마다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그는 평소보다 커피 맛이 밍밍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날 동네 경로당에서 4시간 동안 일방적인 수다 폭격을 당한 뒤 머릿속이 윙윙 울렸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장기판 옆에 앉은 80돌 박춘복 어르신은 손주가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주가 상한가를 찍었다는 자랑, 그리고 어젯밤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넋두리까지 숨 한 번 쉬지 않고 퍼부었고 이정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느라 목덜미가 뻣뻣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그는 마치 빈 풍선처럼 기운이 빠져 식탁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루 2시간, 일주일 3번이면 1년에 무려 312시간이 박 어르신의 독백에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서 생명력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침묵 산책 프로젝트입니다. 월요일 아침 박 어르신이 장기를 두자고 부르자
이정자 어르신은 허리가 뻐근해 걸어야 한다고 대답하며 강가 산책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세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박 어르신의 전화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가 확보한 시간에는 라디오 체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인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8 내려가고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면 몸과 마음의 체력이 동시에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시계에 고장난 태엽과 같습니다. 초침과 분침이 맞물려야 시간이 흐르듯 대화도 주고받아야 살아 움직입니다. 상대가 시간을 독점하면 우리의 인생 시계는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부드럽게 거절하고 대신 산책이나 작은 봉사를 계획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3번 정도 반복하면 상대도 자연스레 빈도를 줄입니다. 억지 미소를 유지하느라 소모하던 에너지를 걷기나 취미에 쓸 수 있게 되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일방통행 대화를 피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40분 길고 주관적 피로도 점수가 30% 낮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감정 차단 기술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평택노인대학의 77살 김영자 어르신은 매주 금요일 친구 셋과 갈치조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자리만 잡으면 정치인 욕, 며느리 험담, 이웃 뒷소문을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두통약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분 좋아지려고 만나는 자리이니 즐거운 이야기만 하자고요. 예상과 달리 그 친구는 그럼 나는 빠질게라며 모임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빈자리는 곧 긍정적인 사람으로 채워졌고 김 어르신은 6개월 만에 혈압이 10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최소 반응 전략을 권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짧게 반응한 뒤 물을 따르거나 창문을 여는 등 대화를 끊습니다. 3번만 반복해도 상대는 험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합니다. 만약 상대가 다시 험담을 꺼내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건설적 질문을 던져 화살을 무력화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대화 빈도를 주당 2시간 이하로 줄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위험이 35% 낮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20% 높았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묘하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눈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하는 68살 장태수 어르신은 신입회원 환영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회원이 장 어르신의 복장을 훑어보며 오늘 바지 색이 좀 튀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장 어르신은 미소를 유지하며 어떤 점이 튄다고 느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되물었습니다. 상대는 머뭇거리다 말을 흐렸고 이후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선 표시입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자신이 만만치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남 해남 80살 강임한 어르신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가족 모임만 열리면 큰며느리가 시아버지 패션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꽃무늬 넥타이를 매셨네요라며 웃음을 유도했지요. 강 어르신은 침묵 대신 질문 카드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더 어울릴지 추천해 줄 수 있겠나.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패션 지적은 사라졌습니다. 강 어르신은 더 나아가 며느리에게 넥타이 선택권을 주어 가족 행사가 열릴 때마다 며느리가 골라준 색으로 코디했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관계를 개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전국 65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주일 한 번 이상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점수가 35% 낮고 행복감은 40% 높았습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홍삼이나 오메가3보다 즉각적인 효능을 보이는 셈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70대 이상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관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서 걷기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6달 만에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고
치매 위험을 나타내는 인지 기능 검사가 5점 상승했습니다. 이제 실천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어 이름만 떠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람에게 별표를 표시합니다. 다음 주까지 그 별표 인물과의 만남을 한 번 줄입니다. 확보한 시간에는 동네 공원을 30분 걸으며 복식 호흡을 합니다. 둘째 주에는 부정적 화제를 즐기는 지인에게 최소 반응 전략을 적용합니다. 셋째 주에는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상대에게 눈을 보고 던질 한 문장을 미리 적어둡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주에는 새로 확보한 시간을 취미나 봉사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수원 장안구의 70세 오순남 할머니는 일방통행형 친구에게 쓰이던 오후 시간을 평생교육원 시창 강좌로 바꿨고 넉 달 만에 동요 합창단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주들이 영상을 SNS에 올리자 좋아요가 300개를 넘었고 오할머니는 새 스마트폰을 구입해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정리는 새로운 배움과 사회적 연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건강 3원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일방통행형 대화 상대는 일정 조정으로 거리를 둡니다. 둘째, 부정 에너지 전염자는 최소 반응과 자리 비우기로 차단합니다. 셋째, 은근한 깎아내리기는 정중한 질문으로 방어선을 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마음의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초침이 똑딱거리며 하루를, 분침이 돌아가며 한 달을, 시침이 움직이며 한 해를 보냅니다. 누구와 그 시간을 나눌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과 오늘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건강이며 모레의 행복입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오늘도 대구역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지킬 것이다. 그 다짐이 주는 향긋한 힘이 커피 향과 어우러져 월요일 아침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회,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반복 재생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여의도에 모인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어떤 폭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의사당으로 들어갔고 본청 앞에서는 시민들과 계엄군들이 몸싸움을 하였지만 소극적인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1987년 6월 10일 항쟁 당시 저는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방학하는 날 본당 시무님에게 방학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수원 북수동 성당에서 출발하는 시위대에 저는 합류를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수원 역전까지 밤이 깊도록 거리를 달리며 외쳤던 구호는 호언철폐, 독재 타도였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맨 뒤에서 시위를 참가하다가 어느새 맨 앞줄에 서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수원역 광장에 도착하니까 어느새 무장한 경찰들과 체류탄 발사하는 장갑차들이 도로를 수원이 삼거리에 수원 역전이 그래서 세류동에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수원 농업대학 농대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수원 남문에서 가는 그 큰 길 경광장에 딱 시위대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0,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이 갑자기 체류탄을 기관총 쏴대듯이 광장 한가운데 모인 우리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매운 체류가스에 정신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탄 쏘는 소리가 기관총 쏘는 소리 같아요. 눈물, 콧물 쏟아
역전 뒷골목으로 도망을 치니 거기 역전 뒤에 사창가가 있는데 사창가 앞에 어느새 아가씨들이 세숫다에 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그 순간 그분들 그 따뜻한 세숫대와 수건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6월의 함성은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군사 독재는 물러갔고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고 경제도 겪었지만 발전을 거듭해서 대한민국은 1995년 선진국 반열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2021년 UN 무역개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세월은 흘러 거의 40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밤 10시 반에 느닷없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저는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위에 그때 피가 끓을 때였어요. 1984년, 85년, 86년, 87년 피가 끓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위 때는 4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체류탄도 없고 탱크도 착검을 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저는 착검한 군인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 제 시기가 가장 예민한 시기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시국 특강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러한 탱크, 아주대학 앞에 있는 탱크도 봤고 착검한 군인들도 봤고 저 역시도 제가 기숙사 생활 안 하고 일반 대학에 갔으면 저도 벌써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청바지, 청재킷에 방독면을 쓴 채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던 백골단도 없었습니다. 시민들 손에 화염병과 대학생들 손에 화염병과 보도 블록을 깬 돌도 없었고 손에 응원봉을 들고 평화로운 축제 같은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시위, 데모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힘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역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진압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모였을 때 밀어대는 시민들, 막아내는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1984년도에서는 벌써 곤봉으로 머리에 내리치고 머리통 깨진 학생들, 젊은이들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아예 이번 군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진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군인들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4월 4일 비상계엄 선포한 지 딱 123일, 122일이라고 그랬는데 전 123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 12월 3일 1, 2, 3이잖아요. 그런데 딱 123일이 지난 오늘 지귀연 판사는 시간으로도 계산하는데 그래서 123일째 되는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수십만, 수백만, 총 시위 인원을 합치면 1천만 명도 넘었을 엄청난 시민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는데도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국정 혼란을 막았습니다. 국민도 위대했고 경찰도 위대했고 군인도 위대했습니다. 서부지방 법원 난입 소동이 있어 옥에 트이긴 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위대를 눈여겨본 저에게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14~15번, 중동 여러 번 갔다 왔죠. 그들의 시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표현하고 이러한 모습들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성숙한 민족이고 성숙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승리,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저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양쪽 다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사제인 내가 입을 다물면 비굴한 인간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역사의 배반자가 될 것 같아 시국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정치 이야기는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정치스러운 말을 이제까지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반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거다. 댓글이 5,000개가 달렸어요. 5,000개. 아마 대한민국에서 댓글 제일 많이 달리는 거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냥 뉴스로 끝나지, 저는 끝나고 나면 댓글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것이다. 신부는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부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신부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니, 등불이 바가지를 덮어놓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등불이고 신부고 사제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비극, 비상계엄은요, 여러분들 오늘 주교님을 만났는데 정말 기도 안 찬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수도자들이 한 150명, 170명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정말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있는데 우리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된 뉴스를 알고 아프리카 신부님들이 잠비아에서, 모잠비크에서, 짐바브웨에서 선교 나간 신부님들한테 한국 괜찮으냐고, 한국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국에 귀국할 수 있느냐고 우리 신부님들한테 걱정하는 안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우러 갔는데, 그리고 민주화가 안 된 나라, 지금 전체가 거의 독재인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걱정하는 안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교님은 국제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국제회의에 주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대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주교님들이 한국 괜찮으냐고 그렇게, 이게 비상계엄의 비극이에요. 비상계엄이라는 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러는 대통령의 그 입을 볼 때,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에서는 정말로 신부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벽을 때리고 싶어요. 벽을 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상계엄령과 선포와 술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술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술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은요, 5,200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늘 술 속에서 쩔어 있다라는, 그리고 댓글에, 태극기 댓글에 황신부님이라고도 안 그러죠. 야, 너 대통령님께서 술 마시는 거 봤냐고. 봤어요. 아주 모든 방송에 술 마시는 게 나와요. 왜 그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요. 한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임기 동안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중, 그러니까 저기 건배를 할 때도 포도 주스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 주스. 그만큼 대통령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무속, 이게 무속 논란이 왕자를 3번을 새기고 나왔어요. 왕자를. 이게 말이야 발이야 그런 말이 있죠. 왕자를 3번을 회의할 때 토론할 때 이걸 새기고 나온, 이게 용인이 되는 이 우리 사회가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요. 그 와중에도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된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한민국 경제의 비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 다음 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한다.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하고 교역을 하고 싶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올스톱 된 거, 올스톱.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런 거를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거라는 걸 몰랐을 걸. 옆에 조언도 듣지 않았던 거죠. 지금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4개월 동안 나라가 올스톱 돼 있었던 거예요. 얼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얼음. 지금 제가 이게 빨리 가기도 바쁜 이 시대에 4개월 동안 얼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의 댓글 만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옷을 벗어라. 왜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저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래? 우리 김용태 대전교구 신부님도 왜 자꾸 자기 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자꾸 옷을 벗으래. 옷을 벗으면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라는 건지 뭔지. 그래갖고 인신 공격을 인격 모독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미성숙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70년 공든탑이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이거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굉장한 국가적인 에너지, 힘이 필요할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일으켜 왔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여수 반란 사건 때 계엄령 있었죠. 6.25 전쟁 때 계엄이 있었죠. 1970 유신 헌법할 때 계엄령 있었죠.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계엄령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1980년 광주 때 계엄령이 일어났었죠. 그 모든 걸 뚫고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끌고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한 사람, 약자들,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으로 내몰리는 거죠. 비상계엄령보다 더 시급한 AI, 인공지능 시대 완투를 또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을거리는요,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IT로, 김대중 시절 때 IT로 IMF를 극복하고 IT로 2020년까지 우리가 선진국, 21년에 선진국으로 들어선 거예요. 지금 이 AI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시 중진국으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역량을 집중해갖고 이게 여러분들 AI가 AI를 위해서는요, 대학 편제도 다 바꿔야 돼요. 중고등학교 편제도 다 바꿔야 돼요. 국가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인재를 양성하는 대로 국가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내 얘기 나오겠지만은 의료로 인재를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의료개혁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어요. 지금 다시 원상태로 들어갔잖아요. 나라를 2년 동안 병원을 올스톱 시켜놓고 의대도 올스톱 시켜놓고 이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이런 교육이라는 건 100년 동안 연구하고 고뇌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루아침에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 게 다시 3,024명인가로 다시 돌아갔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2년 반 동안 많이 벌어진 거예요. 연금 개혁, 이 연금 우리나라 개혁해야 돼요. 이것도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빌딩 세워야 되는 연금 개혁, 이것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노동 개혁은 뒷걸음질 지금 치고 있고,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의 지금 불행은 뭐로부터 시작됐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판으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해요. 국정,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어야 돼요. 자, 이 듣는 얘기를 좀 할게요. 솔로몬이 하느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너 뭐를 원하냐? 황금을 원하냐? 권력을 원하느냐? 재능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도자는요, 들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거나 서로 뭘 하면 55분은 대통령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거를 자기 고문들이나 수석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 합니까? 대통령이 전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사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피청구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서, 저 사람은 듣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코 이러한 술 먹고 말하고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국판. 이제 김건희 씨 문제가, 저는 이제 오늘 4월 4일입니다. 저는 아마 거의 김건희 씨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안 해도 검찰이 또 언론이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속에 관련된 사람,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의, 또 대통령 부인 포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이렇게 뉴스 보면은,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이게 헌법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이 헌법이 무너지면은요, 약속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기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술판, 국판, 개판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았죠.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기존의 언론들은 아마 역할을 많이 빼앗길 거예요. 조중동 이 언론들, 또 친여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권력에 빌붙는 언론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기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의를 말하는 언론, 진리를 말하는 언론만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탄핵 인용도 그 진리를 말하는 유튜버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임금과 윤석열, 요 임금은 한번 시차를 나갔는데, 당신 무슨 노래를 그렇게 격양가, 무슨 노래를 이렇게 부르냐?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밭에 나가고 하고, 내가 저녁에 나 너무 좋아갖고 잠자고, 뭐 근심 걱정 없고 때 따라 철 따라 농사 수확량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 임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임금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게 내가 참 임금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온통 4개월 동안 온 나라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온 나라가 4개월 동안 이랬잖아요. 선조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가고, 이승만 국민들 버리고
한강철교 폭파하고 자기만 빠져나가고.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 빨갱이는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빨갱이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임금, 순조, 선조, 이승만, 빨갱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술판, 구판, 개판, 끝판으로 강의를 맺으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끝판으로 강의를 끝내고 싶었는데, 그래야만 했었는데 무려 한 달이나 더 늦게 오늘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빛내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도 우리 생태마을에 88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다 무시하고 나 혼자 잘난 척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아랫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가로채어 마치 자기 업적인 양 떠들어대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봉사해서 행복했다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봉사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사람, 자기 쪽 사람만 챙겼지 언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게 뭐가 행복해요? 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처단한다. 이게 계엄령 포고 때 내가 오죽하면 외우겠어요. 이 원고도 안 보고 종북. 여러분들 지금 북한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 독재,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한을 종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이 종북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어요? 반국가 세력이. 여러분들 지금 탄핵할 때 65%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대통령 될 자격이 이미 사라진 거죠. 일거에 처단한다. 제가 여러 가지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언어 안에요.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어. 일거. 한순간에 처단하겠다. 한순간에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적 자격이 없죠. 더욱이 지도자 스스로 잘못을 해놓고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국무위원과 장군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대통령 지도자를 만나 매일 법정에 서게 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드나들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인데도 스스로 내 책임이다 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각 부대에는 대통령 사진을 내려서 불태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군인들 마음을 10분, 100분 이해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인인데 국민을 총을 들고 협박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대통령을 누가 주군으로,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미루고 국정원 차장에게 미루는 모습을 볼 때 괴로워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삼 대장님입니다. 지금 아마 89세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1937년 2월 10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9년 육군사관학교 15기 졸업하고 군생활을 시작했어요. 현역 대위 시절에 1967년에 동료들, 얘가 아주 정말로 북파 활동,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요 남한에 내려와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공작원들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이진삼 대위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게 북한 놈들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구나. 그래갖고 요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3명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비밀리에 HID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북파 공작원을 만들어갖고 북을 넘어갔어요. 비밀리에. 다른 데 보고도 잘 안 하고 상관 하나에게만 하고, 그래갖고 조선인민군 33명을 수류탄을 던지고 사살을 해갖고 내려옵니다. 대위 때 특히 특전사 참모장 재직 당시 한국의 군사 무술, 특공 무술을 고안한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별 4개를 달죠.
이분은 이진삼 대장님은 운전병, 자기가 대대장인가 있을 때 비탈길에서 운전병이 빗길인지 뭐 잘못해갖고 옆에 상병인가 죽어요. 그리고 운전병은 그래도 살아요. 군법에 1년 6개월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근데 이 이진삼 대장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비탈길에 3개월 훈련받고 이 운전을 하는데 우리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저 운전병 책임이냐. 저 운전병도 집안의 소중한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감옥에 안 보냅니다. 또 장교 이진삼 부대 장교가 휴가 나갔는데 자기 친구가 막 4명한테 술집에서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이 장교가 친구가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4명을 때려 눕혔어요. 민간인을. 이거는 군법에 넘어갈 일이죠. 근데 이 이진삼 장군은 아니다. 친구가 맞는데 가만히 쳐다볼 인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군법에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장군이에요. 책임을 지는. 그리고 이분은 사단장 때도 사병하고 같이 구보를 한 분이에요. 사단. 내가 책임지겠다. 내 부하들을.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부하들 책임지겠다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모든 죄를 나한테 물으라고 안 그러고 말을 유도해내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듣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결국은 이진삼 대장님은 땅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간청한 결과 결국 땅굴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전으로만 돌은 나중에 참모총장이 되기도 하죠. 이 부하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유명한 이진삼,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진삼, 사람이 살아가면서 논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삼 대장을 보면서 왜 윤석열 씨가 오버랩이 되면서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술판, 구판, 개판, 끝으로 끝판에 대해 끝맺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원칙, 질서, 헌법 지켜지는 나라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물 숫자에다 갈 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역류하고 아주 대통령 하나에게만 적용. 정말로 이런 원칙, 법이 적용되는 어느 누구 모든 국민에게 똑같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나라 질서가 바로 설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내란학과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똑똑한 이 친구들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법제도도 이제 그만 일제 잔재를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법 적용도 지금 일제 검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용어도 여러분들 이번에 모르는 용어들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식 법 용어입니다. 온전한 우리말, 한글말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제 저 역시 제 본업으로 돌아와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 환경 이야기, 농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삶 이야기를 더 많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저에게 용기를 주신 많은 우리 다볼교우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 가자티 참 좋아합니다. 가자! 예수님이 다음 말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가자! 항상 우리한테 떠나라 그랬어요. 그동안 4개월 동안 온 국민이 웅크리고 있었다면 이제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볼교우들 가자! 갑시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난 10일 동안 하동, 산청, 의성을 비롯해서 경상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재민들의 고통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생태 마을보다 무려 45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사실 잠비아는 1000만 평입니다. 넓이가 여의도 10배,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450배 정도의 양이 불이 탄 거죠. 4억 5천만 평이 불에 탔습니다. 서울이 6억 평이니 서울의 3분의 2가 불에 탔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강진이 일어나갖고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얀마 강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구가 평화롭지 못해갖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환경 강의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2024년 작년부터 지구 환경이 우리가 티핑 포인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넘어섰습니다. 지구 환경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보일링, 글로벌 보일링, 보일러다 이거 이제 막 보일러가 막 끓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 기각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정말 미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래 세계가 뭐가 펼쳐질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대통령이 느닷없이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포령 내용이 굉장히 긴데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국정이 마비됐어요. 외교는 올스톱되고 경제는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은 한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피가 말랐습니다. 12월 3일 이전과 12월 3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한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헌정 질서를 짓밟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원칙이 깨지면은 국가 헌법기관의 존경심도 없어지고 검찰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또 국무위원회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개판인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또 부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날 2번 결정했습니다.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국무위원은 국민의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 국민의 삶은 2024년 12월 3일부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1,450원으로 올라 수출업에 고생을 하고 공장도 하나둘 문 닫고 상가들도 하나둘 문 닫고 임대라는 그 가게 문마다 붙어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청년 실업자가 길거리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이것도 대통령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게 정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국가적 재난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서부 지방법원에 난입해서 재판소를 부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정말 괴물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물론 잠입 감천이야 있을 겁니다. 우리도 북한으로 보내니까 온 나라의 간첩이 이들 말하는 대로 들끓었다면 잡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선동을 했으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간첩 아닙니다. 저는 종북도 아닙니다. 빨갱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강의의 댓글에 빨갱이라고, 북한 가서 살으라고 수도 없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갈라치기 한 장본인이 바로 지금 정지지만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에 남한을 갖다 바칠 것이라고 선동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쳤습니까? 북한과 긴장관계를 조성한 대통령들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 전부 다 긴장관계가 형성될 때가 이 세 대통령입니다. 빨갱이 북한은 그저 이들의 통치, 정권을 잡는 데 도구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나중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 숨쉬기도 힘든 나라예요. 자기 호흡하기도 힘든 나라예요. 어디다 지령을 내려다 보냅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토요일, 주일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안국동으로 쏟아져 나와 서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째 거의 초과 근무를 20시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척결, 폐악질, 이 단어를 쓰는 것도 참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래 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상대로 경찰과 군인을 동원했습니까?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을 척결하겠다고 겁을 주고 을러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온한 화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에 처단한다고, 척결한다고 겁박을 했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5,200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25%, 30%니까 한 1,500만 명, 2천만 명을 상대로 발표를 한 거죠. 국민만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헌법적 요건을 갖추어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피바다가 될 거예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나라의 운명이 보이질 않는 모양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역시 나라 운명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핑계대고 시간 끌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57%, 연장 38%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 대통령 탄핵 찬성이 70%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헌법재판소와 국무위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큰 법입니다. 왜 국민이 법관이라고 장관이라고 존중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라는데 피바람이 몰아칠 기세를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끝판을 봐야 하는데 온 국민을 고문으로 몰아넣으니 어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직이 기각되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면 그건 역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선택입니다. 인용이 되어 새로운 지도자를 맡는 건 역시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이제 꽃피는 4월이 시작됩니다. 꽃 구경도 가고 생명이 소생하는 봄 기운도 만끽해야 하는데 아자량이가 피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연일 길거리 광장에서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국민을 보면 슬프고 슬픕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길 기도해 봅니다. 대구역 대합실의 낡은 벤치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78살 이정자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는 자판기에서 뽑은 연한 믹스커피를 들고 기차가 플랫폼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순간마다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그는 평소보다 커피 맛이 밍밍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날 동네 경로당에서 4시간 동안 일방적인 수다 폭격을 당한 뒤 머릿속이 윙윙 울렸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장기판 옆에 앉은 80돌 박춘복 어르신은 손주가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주가 상한가를 찍었다는 자랑, 그리고 어젯밤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넋두리까지 숨 한 번 쉬지 않고 퍼부었고, 이정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느라 목덜미가 뻣뻣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그는 마치 빈 풍선처럼 기운이 빠져 식탁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루 2시간, 일주일 3번이면 1년에 무려 312시간이 박 어르신의 독백에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서 생명력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침묵 산책 프로젝트입니다. 월요일 아침 박 어르신이 장기를 두자고 부르자 이정자 어르신은 허리가 뻐근해 걸어야 한다고 대답하며 강가 산책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2-3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박 어르신의 전화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가 확보한 시간에는 라디오 체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인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8 내려가고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면 몸과 마음의 체력이 동시에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시계에 고장난 태엽과 같습니다. 초침과 분침이 맞물려야 시간이 흐르듯 대화도 주고받아야 살아 움직입니다.
상대가 시간을 독점하면 우리의 인생 시계는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부드럽게 거절하고 대신 산책이나 작은 봉사를 계획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3번 정도 반복하면 상대도 자연스레 빈도를 줄입니다. 억지 미소를 유지하느라 소모하던 에너지를 걷기나 취미에 쓸 수 있게 되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일방통행 대화를 피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40분 길고 주관적 피로도 점수가 30% 낮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감정 차단 기술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평택노인대학의 77살 김영자 어르신은 매주 금요일 친구 셋과 갈치조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자리만 잡으면 정치인 욕, 며느리 험담, 이웃 뒷소문을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두통약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분 좋아지려고 만나는 자리이니 즐거운 이야기만 하자고요. 예상과 달리 그 친구는 그럼 나는 빠질게라며 모임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빈자리는 곧 긍정적인 사람으로 채워졌고 김 어르신은 6개월 만에 혈압이 10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최소 반응 전략을 권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짧게 반응한 뒤 물을 따르거나 창문을 여는 등 대화를 끊습니다. 3번만 반복해도 상대는 험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합니다. 만약 상대가 다시 험담을 꺼내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건설적 질문을 던져 화살을 무력화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대화 빈도를 주당 2시간 이하로 줄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위험이 35% 낮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20% 높았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묘하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눈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하는 68살 장태수 어르신은 신입회원 환영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회원이 장 어르신의 복장을 훑어보며 오늘 바지 색이 좀 튀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장 어르신은 미소를 유지하며 어떤 점이 튄다고 느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되물었습니다. 상대는 머뭇거리다 말을 흐렸고 이후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선 표시입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자신이 만만치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남 해남 80살 강임한 어르신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가족 모임만 열리면 큰며느리가 시아버지 패션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꽃무늬 넥타이를 매셨네요라며 웃음을 유도했지요. 강 어르신은 침묵 대신 질문 카드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더 어울릴지 추천해 줄 수 있겠나.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패션 지적은 사라졌습니다. 강 어르신은 더 나아가 며느리에게 넥타이 선택권을 주어 가족 행사가 열릴 때마다 며느리가 골라준 색으로 코디했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관계를 개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전국 65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주일 한 번 이상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점수가 35% 낮고 행복감은 40% 높았습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홍삼이나 오메가3보다 즉각적인 효능을 보이는 셈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70대 이상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관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서 걷기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6달 만에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고 치매 위험을 나타내는 인지 기능 검사가 5점 상승했습니다. 이제 실천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어 이름만 떠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람에게 별표를 표시합니다. 다음 주까지 그 별표 인물과의 만남을 한 번 줄입니다. 확보한 시간에는 동네 공원을 30분 걸으며 복식 호흡을 합니다. 둘째 주에는 부정적 화제를 즐기는 지인에게 최소 반응 전략을 적용합니다. 셋째 주에는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상대에게 눈을 보고 던질 한 문장을 미리 적어둡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주에는
새로 확보한 시간을 취미나 봉사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수원 장안구의 70세 오순남 할머니는 일방통행형 친구에게 쓰이던 오후 시간을 평생교육원 시창 강좌로 바꿨고 넉 달 만에 동요 합창단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주들이 영상을 SNS에 올리자 좋아요가 300개를 넘었고 오할머니는 새 스마트폰을 구입해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정리는 새로운 배움과 사회적 연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건강 3원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일방통행형 대화 상대는 일정 조정으로 거리를 둡니다. 둘째, 부정 에너지 전염자는 최소 반응과 자리 비우기로 차단합니다. 셋째, 은근한 깎아내리기는 정중한 질문으로 방어선을 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마음의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초침이 똑딱거리며 하루를, 분침이 돌아가며 한 달을, 시침이 움직이며 한 해를 보냅니다. 누구와 그 시간을 나눌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과 오늘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건강이며 모레의 행복입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오늘도 대구역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지킬 것이다. 그 다짐이 주는 향긋한 힘이 커피 향과 어우러져 월요일 아침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회,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반복 재생하겠습니다.